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많은 분들이 이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긴급복지는 크게 긴급한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 자, 두 번째는 그 가정에 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맞았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건에 살짝 넘치더라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급복지를 받으려면은 어떤 상황일 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로 갑자기 실직이 되거나 아니면 매상이 팍 떨어져서 생계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이나 다른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우리가 부소득자라고 하는데 부소득자의 소득이 크게 떨어져 있을 때에도 위기 상황이다 싶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 이럴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특히 일터에 화재가 나는 거죠. 재래시장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열거된 것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 지원을 요청할 때 어디다 요청하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면 대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긴급복지는 글자 그대로 긴급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응급 환자가 생겼다, 화재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듯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129로 전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국번 없이 129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시군구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구에 신청하면 주말에는 신청하기 어렵고 또 야간에도 신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129는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되고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인적사항을 얘기한 후에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도움을 신청하면 대개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는 바로 접수해 주기보다는 대개 신청서를 주고 그 신청서에 증빙할 만한 서류를 가져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쓰고 그것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등등을 가져와라고 하는데 상당수에 사는 사람들이 상담만 하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담이고 신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129에 전화를 해서 누가 좀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신청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119에 전화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응급 차량이 집으로 오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이렇게 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찾아와서 사정을 들어보고 시군구 담당자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집이라든지 뭐 대충의 그 상황들이 도와줄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의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만 원은 생계 지원이나 뭐 의료 지원이나 이럴 때 얘기고, 특별히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700만 원까지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원 이하까지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는 게 중요하고 사정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뭘 지원을 받느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우선 생계 지원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쉽게 말해서 한 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2명, 3명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훨씬 많아지겠죠. 이것도 매년 국가에서 공표하고 그것만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이 생계 지원이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랑 다른 것은,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한번 지정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꾸준히 지원하는 데 비해서 긴급복지는 긴급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한 달 단위로 지원해 줘서 상황이 종료가 되면 지원이 끝났는데, 그 대신 기초생활에서 생계급여는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를 고려해서 줘요. 그래서 만약에 1인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52만 원이다. 그러면 이 집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52만 원을 다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한 20만 원쯤 된다. 그러면 32만 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에서 생계지원은 그 가정의 소득과 재산으로 봐서 일단 이렇게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액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가정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지원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로는 긴급복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긴급복지로 생계지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의료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주로 병원 입원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뭐 300만 원 그 큰 돈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약 80%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본인 부담금이 약 한 20%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부담금, 즉 원무과에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전체 진료비는 1,5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1년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뜻은 한 사람이 병원비 3천만 원을 사실상 무료로 치료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원비가 1,500만 원이나 3천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죠. 이만큼 의료 지원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의료 지원을 안타깝게도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경우냐? 대개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업무과에서 빨리 돈 달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만약에 병원비를 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해 준다더라 라고 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미 갚아버린, 이미 업무과에 돈을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비는 본인의 통장으로 주어서 그 다음에 환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라
구청에서 바로 의료기관에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사흘만 좀 말미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긴급복지는 도움을 요청하면 48시간 안에 도움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빚을 내서라도 갚아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지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지원은 쉽게 말해서 방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 이게 주거비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사느냐, 뭐 셋이나 넷이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거비가 다르죠. 그래서 대체로 서울에 사느냐, 경기도에 사느냐, 광역시 지역에 사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1, 2인 가구냐, 3, 4인 가구냐, 5, 6인 가구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살고 가구 원수가 많으면 주거 지원이 좀 많고 농촌에서 살고 가구 원수가 적으면 주거 지원이 적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지원은 쉽게 말해서 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에서 교육급여는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육청에다가 돈을 주는 제도인데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그 가정에다 돈을 줘서 그 돈으로 학교에 납부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대체로 뭐 2번 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번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데 그 말은 1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긴급복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좀 낮다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긴급복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복지에서는 이 4가지가 중심이지만 또 이렇게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또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하는 아동의 그 출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사망하면 이렇게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좀 강조했던 것이 기준에 조금 넘치는 경우도 준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은 위기 상황이어야 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득과 기준보다는 조금 좀 넘치지만 실제로는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긴급복지 심의위원회가 있죠.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대개 심의위원회를 뭐 매달 열기는 합니다만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담당자나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위원들이 사회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일단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일단 지원해 주고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만 이 가정에는 뭐 꾸준히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면 중단이 되고 또 거기서 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허위로 뭘 탄다든지 할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을 요청을 하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간과 공무원이 협력해서 다른 민간 자원, 예를 들면 공동모금의 자원이라든지 또 무슨 접시사사 자원이라든지 등등 이제 민간 자원도 연계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는 결국은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 제도이다.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